어떻게 이 정도로 바뀔 수가 있죠?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크로노 스위스, 모델은 델피스 듀운입니다. 크로노 스위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시계질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테지만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시, 분, 초가 서로 다른 곳에서 움직이는 레귤레이터를 시작으로 작고 귀엽고 클래식한 콜드 에나멜, 오레아, 대체가 불가능한 타임마스터를 비롯해 어니언 크라운, 코인 베젤을 브랜드의 헤리티지로 품고 있는 대표적인 클래식 워치 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브랜드가 이렇게 변해 돌아왔습니다. 브랜드의 역사는 시간 순서대로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크로노 스위스를 창설한 게라드 랭은 태그 호이어의 전신, 호이어의 직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호이어는 브라이틀링과 함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의 선두주자였는데요. 호이어의 독일 지사가 문을 닫으면서 랭은 새로운 시계 브랜드를 만들어내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 당시 시계업계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쿼츠라는 무브먼트 메커니즘이 기계식 시계를 뒤흔들고 있었고, 기계식 시계가 지금처럼 완벽히 대중적인 명품으로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었어요. 회사가 창설된 지 3년이 되던 해에 첫 모델인 레귤레이터가 출시되었고요. 회사의 수장이 바뀝니다. 브랜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올리버 앱스타인의 심장과 영혼만을 남기고 모던 메카니컬이라는 모토와 함께 전에 없던 굉장히 대담한 시계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브랜드의 구조, 브랜드의 타겟, 브랜드의 가격, 브랜드의 디자인, 모든 게 바뀌었어요. 2020년 정도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크로노 스위스는 아예 다른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바라뚜르의 탑 위에 존재하는 사우론의 눈을 가져다가 다이얼에 넣은 듯한 느낌입니다. 디자인, 컨셉, 색감의 사용, 일반적인 시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계의 역사와 인지도, 아이코닉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에서 더더욱 보기 어려운 시계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기계식 시계라고 한다면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된 디자인의 기준이 되는 규범과 약속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브랜드의 영혼이자 심장인 어니언 크라운, 코인 베젤, 직선 러그, 컴플리케이션과 다이얼의 구조는 그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42mm의 사이즈, 14.5mm의 두께, 러그 트러그 51.5mm, 러그 22mm, 112g, 칼리버 C 6004, 55시간의 파워 리저브, 10바, 100m 방수. 스펙보다는 작게 느껴지는데 존재감은 큽니다. 시계를 두르고 있는 레트로그레이드 라인과 호박색 기호쉐와 이런저런 기믹들이 다이얼 안쪽으로 시선을 모아주기 때문에 다이얼만의 실제 사이즈감은 조금 작게 보이고요. 두께 밸런스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측면에서 보면 이게 14.5mm나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둥그스름한 돔글래스 때문에 두께가 조금 뻥튀기 되지 않았을까? 케이스백이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얇고 시계 헤드의 무게중심도 낮기 때문에 착용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시계 헤드의 사이즈감과는 별개로 시계의 존재감은 작지 않아요. 헤리티지 중에 하나인 직선 러그 덕분에 시계가 손목 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큰 편입니다. 레트로 그레이드입니다. 바늘이 특정 범위 내에서 되돌아가는 형태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60분이 채워지면 가운데에 있는 시간이 점핑함과 동시에 분침이 처음으로 되돌아가요. 이렇게요. 못 보셨죠? 다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도 이동하는 장면을 육안으로 쫓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실제로는 영상보다 더 빨라서 순간이동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핑 아워입니다. 아날로그 핸즈로 보여지지 않고 숫자를 프린트한 회전 디스크를 작은 창을 통해 표시하는 방식을 흔히 점핑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보통 이 디스플레이 방식을 시간을 표기하는 데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점핑 아워라고도 합니다. 레트로그레이드와 스몰 세컨즈에는 독특한 모양의 호박빛 기요쉐가 보입니다. 기요쉐와 에나멜을 위한 별도의 연구소를 둘 정도로 이 브랜드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평가받는 헤리티지고요. 언뜻 보았을 때 기요쉐로 인한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착시이거나 입체적인 기요쉐 위에 투명한 에나멜로 채워넣은 게 아닐까 추측해보는데, 문의해본 결과 이 기요쉐는 옐로우 골드로 만들어졌으며 기요쉐 위에 에나멜이 구워지고 깨끗이 폴리싱하고
다시 구워지고 폴리싱하는 과정을 7번 반복하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촬영을 마무리하고 시계 스펙을 보기 전까지 이 시계의 소재가 티타늄인지 몰랐습니다. 티타늄은 기본적으로 4개의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합금의 경우 5등급으로 분류되고 이건 5등급의 티타늄입니다. 브랜드마다 티타늄의 색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브랜드가 티타늄의 색감을 스틸보다 조금 어둡게 뽑는 편인데 크로노 스위스는 티타늄의 색감을 스틸의 색감에 근접하게 뽑아낸 것 같습니다. 마감의 방식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슴슴한 디자인의 미드 케이스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코인 베젤 사이에 끼워져 있는데 이 미드 케이스에 발려있는 깊고 불규칙한 브러싱 마감은 케이스의 밝기를 더 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C6004 55시간의 파워 리저버를 가지고 있고 스위스에 있는 무브먼트 회사 라조 페렛과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클래식한 방식의 스위스 메이드적인 마감 방식, 그러니까 약간 찐득한 느낌의 무브먼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현대적이면서 세련된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무브먼트의 색감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백금족 중에 가장 희귀한 흑백색의 루테늄으로 도금이 되었고요. 로터는 스틸보다 조금 어두운 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중은 금보다 무거운 텅스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브먼트를 덮고 있는 플레이트 위에는 광선 기호시가 입혀져 있는데 제네바 스트라이프의 경우에는 비교적 일정한 간격, 일정한 방향, 일정한 위치에서 마감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반면에 이 무브먼트의 방사형 스트라이프를 자세히 보면 매 칸마다 적용된 브러싱 마감 방향과 위치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반응성이 더 다채롭고 민감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정된 광원과 정지된 환경에서도 여러 부분의 플레이트 파트가 각기 다른 채도로 비춰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전부 같아요. 모든 플레이트, 브릿지, 레버의 가장자리에는 베벨링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마감과는 다르게 이 베벨링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내력이 쌓이지 못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베벨링의 단면을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의 브랜드인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러버 스트랩은 되게 부들부들하고요. 시계 헤드의 화려한 디자인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퀄리티는 당연하게 훌륭하고요. 버클은 되게 작고 얇은데 이 안쪽에는 익스텐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러버 스트랩의 구멍이 커버하지 못하는 길이까지 커버해 줍니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천천히 가라앉느냐 아니면 명운을 걸고 새로운 배로 갈아타느냐, 그 당시 저는 전자가 옳다며 후자를 비판하는 쪽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